세계 3대 신용평가사 가운데 한 곳인 피치는 기축통화국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무디스는 여전히 AAA 최고 단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S&P 글로벌 레이팅스는 2011년 부채 상한 위기를 고려해서 AA+로 낮추기도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기축통화국이 신용등급이 깎인 이유는 똑같습니다. 부채 악화. 피치는 이번 강등 이유를 놓고 앞으로 3년 동안 예상되는 재정 악화, 일반 정부 부채의 높은 증가세, 거버넌스의 약화를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적자가 지난해 GDP 대비 3.7%에서 올해는 6.3%로 증가하는 등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수준의 부채가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올해 있었던 부채 한도 협상 상황을 다시 떠올려보면 생지랄을 피우더니 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채로 지탱되고 있는 부채 경제 시스템이 과연 얼마나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또 남의 일이 아닙니다. 5년 뒤에 OECD 국가들 중 가장 국가 부채 비율 상승폭이 큰 나라가 될 수 있는 국가, 가계부채 3천조 원으로 OECD 부채 1위 국가, 다름 아닌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월가에서는 이번 신용등급 강등을 돌발 이슈로 평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트루이스트 어드바이저리의 CIO 키스 레너는 예상치 못한 일이고 돌발적인 상황이었다.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평가하기에 불확실하다라고 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말은 불확실하다 이렇게 던지고 있지만 사실 과거 S&P가 강등을 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2011년 강등 당시에는 주가가 15% 넘게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제니 델런 재무장관은 되도 않는 소리를 하면서 시장을 진정시키는 멘트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에 동의하지 않는다. 자의적이고 오래된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나에게 불리한 건 자의적이고 내게 유리한 건 원칙적이고 위선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원칙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것도 새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게 2011년 S&P가 처음으로 강등시키고 나서 이번이 두 번째이기 때문에 지금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할 만한 기준점은 2011년 상황뿐이 없습니다. 2011년 8월 5일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강등 발표가 나왔고 이후에 첫 거래일인 8월 8일에 S&P 500은 7% 수준의 급락을 확인했습니다. 이후에 8월 한 달 동안 5.7%가 빠졌고 9월에도 7%대 하락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강등 직후 상황이라서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강등 이후 첫 거래일 상황만 놓고 보면 그때와 비교했을 때 영향력이 어느 정도 제한적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당시와 지금의 상황 그리고 분위기는 크게 달랐습니다. 그때는 금융위기 직후였고 유로존에서도 부채 위기가 거의 최고봉을 찍을 때였습니다. 한번 얻어맞은 전력이 있어서 그때 학습 효과로 인해 이번에는 당장 던지기보다는 상황의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도이치방크의 전략가 짐 리드는 과거 S&P가 처음 신용등급을 내렸을 때는 더 큰 뉴스였고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가 더는 완전한 AAA가 아니다라는 사실에 적응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월가 거물급 인사들이 이번 피치의 결정을 비판하고 나선 것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머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가 AAA 등급을 받는다라는 것은 다소 웃긴 일이다. 미국은 여전히 지구상에서 가장 번영하는 곳이고 가장 안전한 나라다. 이렇게 자뻑 멘트를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AAA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캐나다를 끌어들이면서 캐나다는 미국이 만들어낸 안전성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인데 미국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몇 년 전 미국 의회 점거 사태 당시에 국가 내전 위기설이 나오면서 캐나다가 미국의 분열된 사회, 불안전성으로 인해서 얼마나 걱정이 많았는데 JP모건 회장이라는 양반이 이런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이다,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피치가 신용등급을 전격 강등한 배경 중 하나로 2021년 1월 의회 폭동 사태가 지목됐습니다. 진짜 이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미국 사회의 분열을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보니까 결국엔 이렇게 제대로 된 악재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피치의 수석이사 리처드 프랜시스는 미국의 거버넌스 악화와 정치 환경의 양극화, 심화는 의사당 폭동으로 부각이 됐고, 피치는 이번 결정에 앞서서 미국 재무부와의 면담을 통해 이런 부분을 강조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벼랑 끝 전술과 양극화 상황은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증액 관련 논쟁으로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건 2011년부터 2년마다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 여러 요인들 가운데 사회적 불안전성이 꽤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고, 민주당은 더 왼쪽으로, 공화당은 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가운데 부분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그런데 이게 참 남의 나라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서 괜히 한숨만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을 심장 쫄깃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상황에서 역시나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 인물, 워렌 버핏입니다. 이 양반은 이번 신용등급 강등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채를 매입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버크셔는 7월 24일 미국 국채 100억 달러를 매입했고 31일에도 100억 달러를 추가 매입했다. 사람들이 걱정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면서 미국 국채 불패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빅테크들의 어닝 서프라이즈도 계속됐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에 이어서 애플과 아마존까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빅테크들이 본격 성장 궤도에 오른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애플의 상황입니다. 2분기 818억 달러 매출과 주당 1.26달러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모두 웃돌았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주력 상품인 아이폰의 매출 부진이 확인이 됐습니다. 애플에서 아이폰 매출은 전체 매출의 절반에 해당하는데 1년 전보다 이게 2% 줄었고, 맥의 경우에는 매출이 7%, 아이패드 매출 역시 20% 급감했습니다. 그나마 앱스토어 등 서비스 부문 매출이 8.2% 증가하면서 전체 실적 부진을 만회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애플의 주가는 2% 수준의 하락세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아마존의 경우에는 2분기 매출 1344억 달러, 순이익은 주당 65센트를 기록하면서 전체 순이익 67억 달러로 1년 전 20억 달러 순손실에서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11% 증가한 것이고 6분기 만에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마존 클라우드 부문 매출이 12% 증가하면서 221억 달러를 찍은 게 상당히 눈에 띄는데, 아마존 클라우드는 아마존 영업이익 77억 달러 가운데 70%를 차지했습니다. 아마존이 클라우드 주력 기업이라는 점 새삼스럽게 또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블록체인 시대 또 메타버스 시대가 가속화하면 할수록 클라우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아마존의 미래에는 크립토 투자자들이 꽤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인데 모처럼 알트코인 대장 이더리움과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바네크에 이어서 프로쉐어스, 비트와이즈 등 6곳이 이더리움 선물 ETF 신청서를 SEC에 제출했습니다.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24시간 동안 자산운용사 6곳이 이더리움 선물 ETF 신청서를 낸 겁니다.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 이후에 현재 현물 ETF 심사가 진행 중이고, 이 와중에 이더리움 선물 ETF 승인 신청이 이루어졌고, 사실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됐기 때문에 이더리움 선물 ETF가 승인되지 않을 이유는 억지로 만들지 않고서는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더리움 선물 ETF가 승인이 될 것이고, 이후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신청이 또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나면 그 다음 타자는 누가 될 것인가? 괜히 XRP가 떠오르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SEC와 소송전을 진행하고 있는 그레이스케일이 현물 ETF 승인 가능 시점으로 10월을 콕 집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CEO로 크레이그 살럼은 SEC가 그레이스케일과의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 곧장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것이다. 9월에 이번 소송의 결론이 나면 ETF 승인은 10월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블룸버그의 ETF 전문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파이트의 경우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확률을 기존의 50%에서 65%로 상향 조정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ETF가 이미 승인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선물 ETF 역시 당연히 승인될 거라고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ETF 전문 기업인 ETF 스토어의 CEO 네이트 제라시는 이번에 이더리움 선물 ETF 신청을 한 볼러틸리티 쉐어스가 최근 SEC와 소통을 한 것은 아주 분명해 보인다. SEC가 CME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했는데도 이더리움 선물 ETF를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비논리적이다. 다만 과거 전력을 고려할 때 SEC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는 추측하긴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블룸버그의 ETF 전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의 경우에는 최근 6개 기관이 신청한 이더리움 선물 ETF 상품들의 승인 가능성이 높고 10월 16일에 동시에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10월쯤 출시되고 이 시기에 이더리움 선물 ETF까지 줄줄이 동시에 승인이 된다라면 시장에는 꽤 큰 긍정적인 임팩트를 안겨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관점에서 최대 관전 포인트는 단연 ETF 이슈입니다. 블랙록과 피델리티 등 월가 세력들이 등판을 해버린 비트코인 현물 ETF가 과연 언제쯤 출시가 될지, 최근 며칠 사이 본물을 이루듯이 승인 신청이 이어지고 있는 이더리움 선물 ETF는 언제쯤 승인이 될 것인지, 이게 지금 되게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어버린 겁니다. 특히 이더리움 선물 ETF 상장 신청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꽤나 더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의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는 프로시어스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결합한 선물 ETF를 신청하면서 이더리움 선물 ETF 총 신청 건수는 11개로 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미있는 포인트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결합한 선물 ETF 상품이라는 건데, 역시 돈에 환장한 기관들답게 아주 신박한 파생 상품들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블룸버그는 이더리움 선물 ETF 상장 시점, 다시 말해서 동시 상장 시점을 10월 16일로 제시했는데, 과연 10월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제대로 된 반감기 랠리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익명의 분석가 스탁머니 리잘드는 서머랠리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상반기 랠리 기간 동안 25,000달러 지지 라인을 확보했고 3만 달러 돌파 이후에 28,100달러를 지지 라인으로 만들었고, 한 번 더 빠지더라도 여길 지지받고 머지않아서 9월 전후 시점에는 33,000달러까지도 내다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분석가들이 요즘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역사의 반복성입니다. 먼저 크립토 타이탄의 경우에는 월간 차트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금 시장은 2019년보다 2016년도의 상황을 반복하는 것에 더 가까워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냈습니다. 2018년 고점 당시의 랠리 상황이 이번에도 반복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강세론자 가운데 한 명인 T-애널리스트는 2013년과 2016년 그리고 2020년에 하락 쇠기가 완성된 이후에 거대한 포물선 랠리가 벌어졌다라는 점, 이번에 이미 하락 쇠기 패턴이 마무리가 됐고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그렇게 성공적으로 포물선형 랠리를 이번에도 보여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차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일간 차트입니다.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전체 시총 차트를 들고 왔는데 2016년과 2020년 반감기 때를 기준으로 둘 다 10개월 전의 바닥을 확인했는데, 이번에도 10개월 전, 그러니까 이번에 바닥 확인을 한 거다, 이제 서서히 반감기 시즌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차트를 통해서 하면서 이미 강세 사이클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여러 분석가들이 제시하는 분석들의 공통 분모, 이번에 반등을 하긴 할 건데 그 전에 27,000달러에서 28,000달러 부근까지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익명의 분석가 스탁머니 리잘드는 비트코인이 6월까지 25,000달러를 수평 지지라인으로 지지를 받아왔는데 반등 이후에 28,100달러를 지지라인으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 번 더 리테스트를 한 뒤에 33,000달러 부근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닥터 프라피스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큰 움직임은 일단 아래쪽이 먼저 될 것이다. 아마도 27,000달러, 최악의 경우에는 24,000달러까지 가능하고 둘 중 뭐가 됐든 나는 그 다음 타깃으로는 32,000달러에서 34,000달러를 내다보고 있고 이후에 조정과 상승을 거치면서 37,000달러에서 38,000달러까지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크립토젤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고 있고 목표 가격은 58,000달러다. 그런데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32,000달러 부근의 저항선을 돌파해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저항 돌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저항이 지금 엄청 빡세다라는 겁니다. 과연 3만 달러 위로 언제쯤 올라서면서 다시 20일 지수이동 평균을 온전히 뚫어낼까? 우리 같은 개미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파생상품 거래소 신퓨처스의 CEO 레이첼 린이 재미있는 분석을 제시했고 이걸 코인데스크가 인용 보도했습니다. 이 양반은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아래로 하락한 것은 강세 추세에서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조정이다.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는데도 약세 전망을 가진 트레이더들이 내놓는 3만 달러 콜옵션 매도 물량이 매우 부족하다. 이건 적어도 이들이 3만 달러 저항이 강력한 저항선으로 전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부분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강력한 상방향 추세를 감안할 때 이런 기술적 하락이 우려를 키울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단지 단기 조정으로 생각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상반기 6개월 동안 엄청 빡세게 올랐기 때문에 기술적인 조정을 받고 있을 뿐이다. 그 이상의, 그 이하의 의미도 없다. 그렇게 곧 3만 달러 뚫어낼 거다. 이런 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분석가 알리의 경우에는 조금 부정적인 가능성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일간 활성 주소 수가 97만 개 아래로 떨어지면서 네트워크 활동이 감소할 수 있다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가격 급등은 일간 활성 주소 수의 급등과 일치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일간 활성 주소 수가 급등할 때 가격도 함께 급등한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게 감소세를 확인해 주면서 비트코인 시세 약세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알기 전에는 맥도날드 알바생이었지만 지금은 비트코인을 알고 나서 엄청 부자가 됐고 그렇게 암호화폐 분석가로 살아가고 있는 크립토 로버의 경우에는 언제나 그랬듯이 강세 전망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3데이 차트를 기준으로 컷 패턴을 완성해가고 있다라면서 곧 큰 돌파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컷 패턴 완성 이후에 핸들 부근에서 하락수기가 한 번 나왔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락수기가 한 번 더 완성 직전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래쪽이 아닌 위쪽으로만 패턴을 잘 마무리해 준다라면 어쩌면 8월 시작 단계부터 의미 있는 상황을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일간 차트를 기준으로 올해 들어서 가장 중요한 지지라인을 잘 받아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살짝 더 빠질 수도 있지만 다시 말해서 28,000달러까지 한 번 더 후퇴할 수도 있겠지만 이 지지라인이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 잘 받고 다시 34,000달러를 향해서 나아갈 것이다. 이런 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익명의 분석가 레트캐피탈이 지금의 모호한 상황에 대한 돌파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약세 다이버전스를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주간 RSI가 차트의 녹색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야 한다. 기술적으로 이건 시장의 새로운 힘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주간 차트를 보면 아래쪽에 RSI가 지금 저항받고 빌빌거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녹색 저항선을 깨고 올라설 정도로 매수세가 붙어주면 비트코인 역시 상단 녹색 저항을 뚫고 새로운 랠리 다시 말해서 1차적으로는 33,000달러 이후에는 35,000달러까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29,000달러 지지의 중요성을 언급했는데 비트코인이 다시금 하락을 확인했다. 지루한 가격 움직임이지만 29,000달러 아래로의 하락은 가파른 추가 하락세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6시간 차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차하면 6월의 저점 부근인 26,000달러대까지 다시 후퇴할 가능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캡틴 파이빅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12시간 차트를 기준으로 하락 쐐기 패턴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하단 지지를 잘 받아주고 상단 저항을 잘 뚫어주면 32,300달러까지 랠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시점으로는 8월 중순을 찍었는데 당장 열흘 뒤면 8월 중순인데 과연 비트코인은 이때까지 의미 있는 반등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